청나라에서 8년을 인질로 살았던 조선의 세자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 속에서 끌려간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양 문물을 배웠고 새로운 조선을 꿈꿨습니다. 청나라 황제의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모두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겨우 70일 만에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신을 염습한 궁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고 눈과 코와 귀와 입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고요. 마치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요. 이건 병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버지 인조의 행동이었습니다. 왕은 아들의 죽음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을 오히려 벌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5개월이 걸려야 할 왕세자의 장례를 단 5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시신을 빨리 땅에 묻어버리고 싶었던 것처럼요. 왜였을까요?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조선의 희망이었던 세자를 죽인 걸까요? 여기서 잠시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몰랐던 그 밤의 기록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는 1636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2월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청나라 기병은 바람처럼 빨랐고 조선의 방어선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인조는 급히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추운 겨울 산성에 갇힌 왕과 신하들은 45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바닥났고 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는 청나라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마침내 성문을 열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삼전도 한강 근처에 얼어붙은 벌판에서 치욕의 의식이 열렸습니다. 인조는 청태종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의 골룡포를 벗고 푸른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하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3번 땅에 박고 9번 절했습니다. 309고둘의 가장 굴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 불렀던 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태종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조선 왕의 2 아들을 심양으로 보내라. 인질로 삼겠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인조의 2 아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자의 나이 26, 복림대군은 24이었습니다. 젊은 왕자들이 적국의 인질이 된 겁니다. 인조는 아들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조는 그때 이미 아들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양은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만주 벌판 한가운데 있는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8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로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시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은 조선세자를 업신여겼습니다. 패전국의 왕자가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굴욕이었고 밤마다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바꿔갔습니다. 청나라의 언어인 만주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관찰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이 조선세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질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는 똑똑했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홍타이지는 그런 세자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냥을 가기도 했고 연회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인질이 아니라 손님처럼 대접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현세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황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는 조선을 위한 외교도 펼쳤습니다.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 백성들의 몸값을 낮춰달라고 협상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조공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동포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양에 있는 조선인들은 세자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소현세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담 샬이라는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서양에서 건너와 청나라 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고 청 황제의 역법 제작을 돕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 서양인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아담 샬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 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에서 본 적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보면 달의 표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작은 점에 불과했고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서양식 시계가 있었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저하, 이것은 천리경이라 합니다. 아담 샬이 망원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시면 달의 산과 골짜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달에도 산이 있단 말이오? 세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자는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둥글고 매끈할 줄 알았던 달에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였습니다. 세자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배운 것들, 성리학과 유교 경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 서양에는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가 있다는 것. 세자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서 서양 서적을 읽었습니다. 아담 샬이 번역해준 천문학책, 수학책, 농업기술서를 탐독했습니다. 신부님, 이런 학문을 조선에 전하면 어떨까요? 세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서양의 과학은 농사에도 의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은 바뀌어야 합니다. 오랑캐라고 무시만 할 게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세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돌아가면 조선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나라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과학을 도입하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8년의 인질 생활이 그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위험하다는 걸 세자는 몰랐습니다. 조선에서는 청나라와 친해지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서양 학문은 더 위험했습니다. 천주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가져올 새로운 것들은 조선의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이 될 터였습니다. 1644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이자성의 반란군이 북경을 함락했고 숭정제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300년 가까이 이어온 명나라가 사라지고 오랑캐라 불렀던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은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 도와주었으니까요. 조선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인조는 겉으로는 청나라에 복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명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명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제 청나라가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조선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세자의 생각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1645년 2월 드디어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안정되었고 더 이상 인지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소현세자는 8년 만에 심양을 떠났습니다. 짐 속에는 아담샬에게 받은 서양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천문학책, 수학책, 세계지도, 서양식 기구들, 그리고 천주교 성물도 몇 점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것들을 조선에 전파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지자 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백성들이 세자를 맞이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세자저하 만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8년 동안 고생한 세자가 불쌍하기도 했고 그가 돌아왔다는 게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인데 왕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세자가 절을 올렸지만 인조는 형식적으로 받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세자가 가져온 물건들을 펼쳐 보이자 인조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서양 서적들, 천문 기구들, 세계 지도. 인조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전하, 서양의 학문입니다. 천문학과 수학, 농업 기술에 관한 것들입니다. 조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랑캐 것들을 가져왔단 말이냐? 전하, 청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서 온 학문입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인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손을 휘둘러 서적들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세자가 8년간 모은 귀중한 책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청나라 냄새가 난다. 인조가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오랑캐 냄새가 진동한다. 8년 동안 뭘 배운 게냐? 적과 어울려 노는 법을 배웠느냐? 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 몰랐습니다. 8년을 버틴 건 조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조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전도의 치욕, 그는 평생 그걸 잊지 못했습니다. 오랑캐 앞에서 이마를 땅에 박았던 순간 그 굴욕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오랑캐와 친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청나라 황실과 잘 지냈다는 소문, 황제가 세자를 아꼈다는 이야기, 인조는 그게 불쾌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세자를 좋아했습니다. 8년을 고생하고 돌아온 세자에게 사람들은 동정과 기대를 보냈습니다. 세자저하가 왕이 되시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세자저하는 청나라도 다룰 줄 아신다더라. 이런 말들이 인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인조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인조의 불안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자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청나라와 손잡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부패와 뇌물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개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김자점 같은 구세력은 숙청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에게 세자는 제거해야 할 적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인조에게 접근했습니다. 은근슬쩍 세자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았습니다. 전하, 세자가 청나라에서 이상한 것들을 배워왔다 합니다. 이상한 것이라니? 천주학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오랑캐의 종교입니다. 우리 유교와 맞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합니다. 뭐라고? 세자가 가져온 물건 중에 십자가가 있었다 합니다. 천주교를 믿는 자들이 목에 거는 물건 말입니다. 인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천주교라. 서양에서 온 종교. 조선에서는 금지된 사악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에 물들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세자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억울했습니다. 천주교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양 학문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천문학과 수학은 종교와 별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자점과 주변 신하들이 계속 세자를 모함했고 인조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고열이 났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달려왔습니다. 세자저하, 정신 차리세요. 비나,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온몸이 불덩이 같구나. 강 씨는 급히 어이를 불렀습니다. 이영익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실 의원 중에서도 실력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영익이 세자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반점을 살폈습니다. 학질입니다. 청나라에서 옮아온 듯합니다. 학질, 지금으로 치면 말라리아였습니다. 당시에도 위험한 병이었지만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을 쓰고 요양하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병명이라도 알았으니까요. 이영익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머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질의 머리침은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어에, 왜 머리에 침을 놓는 것이오? 열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마마. 학질에 그런 치료법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소신만의 비방입니다. 강 씨는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어이는 왕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21일 세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열이 약간 떨어지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강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하, 정신이 드세요? 비나, 여기가 어디냐? 동궁전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자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과 탕약이었습니다. 저 음식은 어이가 올린 것입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한다고. 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음식을 밀어냈습니다. 치워라. 저 음식. 믿을 수가 없다.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자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두려움과 확신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요. 저하, 설마. 비나, 조심해라. 이 궁궐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그날 밤부터 세자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직접 준비한 것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병자에게는 영양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몸이 더 약해졌습니다. 4월 23일 세자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열이 다시 치솟았고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이를 불러. 빨리. 이영익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그는 세자의 상태를 보더니 침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탕약을 올렸습니다. 검은 빛깔의 약이었습니다. 이 약은 무엇이오? 강 씨가 물었습니다. 열독을 다스리는 탕약입니다. 성분이 무엇이오? 왜 색이 이리 검소? 이영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약을 세자에게 먹였습니다. 세자는 약을 삼키고 나서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뒤틀렸습니다. 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오?
약을 먹인 뒤에 더 나빠지다니. 마마, 진정하십시오.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장 다른 의원을 불러오시오. 하지만 이영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을 받은 어이였습니다. 세자빈이라 해도 함부로 그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인조에게 달려가 호소했습니다. 전하, 세자의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의를 바꿔주십시오. 인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영익은 최고의 의원이다. 그를 믿어라. 전하, 저는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이상합니다. 약을 먹인 뒤에 오히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인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 씨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동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자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4월 26일 새벽, 그날이 왔습니다. 소현세자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씨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비나, 아이들을 부탁한다. 저아, 안 됩니다. 눈을 떠보세요. 세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희망이 꺼져버렸습니다. 나이 34,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꿈도 많았고 포부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돌아온 지 겨우 70일 만이었습니다. 시신을 염습할 때 궁녀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자의 온몸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숫덩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 코, 귀, 입 7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학질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독살당한 시신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병사가 아니야. 누가 세자 저하를.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강 씨는 인조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호소했습니다. 전하, 세자의 죽음이 이상합니다. 시신을 보셨습니까? 온몸이 검고 7구멍에서 피가. 닥쳐라. 인조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전하, 조사를 해주십시오. 누군가 세자를 독살한 것입니다. 어의 이영익을 추궁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조사를 막다니요. 왜?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설마 아버지가 배우인 걸까요?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왕세자의 장례는 원래 5개월이 걸립니다. 여러 의식과 절차가 있고 전국에서 조문객이 오고 장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 모든 걸 생략했습니다. 5일 만에 장례를 끝내라고 명했습니다. 시신을 빨리 땅에 묻어버리라고요. 마치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인조는 더 잔인한 일을 벌였습니다. 세자빈 강 씨에게 죄를 씌운 겁니다. 세자빈이 저주를 행했다. 궁궐에 무당을 불러 왕을 저주했다. 세자의 병도 저주 때문이다. 황당한 누명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조는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마저 죽어야 했습니다.
전하,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세자저하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마셔라. 강 씨는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독이 몸에 퍼지면서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면서요.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조에게는 손자들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중 맏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왕위는 장자에게 가고 장자가 없으면 장자의 아들에게 가는 게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 법도를 깼습니다. 세자의 아들들은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왕손들이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유배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주도에서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명이 차례로 죽다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쓴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핏줄을 모조리 없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동생, 인조의 둘째 아들이요. 그는 형이 죽자 왕세자가 되었고 인조가 죽은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훗날의 효종입니다. 복림대군은 형의 죽음에 관여했을까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사실입니다. 형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소현세자를 죽인 걸까요? 의심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어의 이영익입니다. 그는 세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학질에 맞지 않는 침을 놓았고 정체 모를 약을 먹였습니다. 약을 먹인 뒤에 세자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죽은 뒤 이영익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보호해 준 겁니다. 그가 윗선의 명령을 따른 대가였을까요? 두 번째 용의자는 김자점입니다. 영의정이었던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부정과 부패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개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김자점은 숙청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자를 없앨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인조의 귀에 세자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은 것도 그였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가장 무서운 이름입니다. 인조, 세자의 아버지입니다. 인조는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청나라와 가까워진 아들이 불쾌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들을 좋아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왕위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 그의 행동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조사를 막았습니다.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며느리를 죽였습니다. 손자들을 유배 보내 죽게 했습니다. 마치 모든 증거와 증인을 없애려는 것처럼요. 인조실록을 보면 기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자의 사인이 기록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학질이라 했다가 종기라 했다가 나중에는 원인 불명이라 했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진실을 덮으려 한 거죠. 인조는 그 후로도 4년을 더 살았습니다. 164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4년이 평안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세자가 나타났다. 피투성이로 나를 노려본다.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소리친다.
신하들은 인조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왕. 그것이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들의 원혼이 찾아온 걸까요? 3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모릅니다. 누가 소현세자를 죽였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무너진다는 것, 피를 나눈 혈육도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소현세자는 새로운 조선을 꿈꿨습니다.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이고 청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며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8년의 인질 생활이 그에게 준 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궁궐의 어둠 속에서 꺼져버렸습니다. 돌아온 지 70일 만에 34세 나이로 그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현세자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기에 왕릉이 아닙니다. 소경원이라 불리는 세자의 묘입니다. 죽어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 그의 억울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끔 그의 무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다고요. 370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 거기 있는 걸까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흑여담이었습니다.